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그 전과가 많아요. 네. 하나는 이제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이제 또 국가보안법, 또 하나는 이제 음주운전, 이 세 가지인데 민주당과 통합당의 좀 특색이 달라요. 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정당마다 특색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보니까 전과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좀 많아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에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인사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 통합당은 이제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전과자가 많은 것이 상당히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전과에다가 그다음에 세금 체납에다가 예. 네. 그리고 병역 미필까지 한 그런 이제 불명예 삼관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까지 15명이나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유권자들이 예. 정확하게 선거 홍보물을 보면서 맞습니다. 전과 부분에 대해서도 예. 판단하고 또 심판할 부분은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지금 보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최다 전과 기록이 전과 10범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뭐 역대 선거마다 이제 전과 기록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런 이제 전과는 오히려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과 기록이 각 유권자마다 선관위에서 배달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속 경력 이것은 과거에 상당히 큰 어떤 훈장처럼 이렇게 예. 이제 쓴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전과 후보 이번에 잠정 직계한 후보 등록 마친 1,052명 중에서 네. 387명이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예. 36.8%인데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역 면제 당이라는 이런 비판적인 그런 정당들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일단 전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98명, 뭐 전국적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일 많고 그리고 통합당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37명 이렇게 주요 정당 6개 정당에서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순으로 네. 이렇게 전과 후보가 지금 나열이 돼 있고 물론 민주당의 김동우 후보는 경기 안산 단원갑인데 전과 10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이것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과가 쌓인 것 같고 특히 음주운전 벌금형이 민주당 6, 통합 넷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병역 면제가 153명입니다. 예. 네. 이 병역 면제가 물론 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50, 통합당이 27명.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병역 면제당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그런지 오히려 병역 면제에 50명이 훨씬 이렇게 막혀 이렇게 나와 있고, 네네. 그리고 뭐 특히 여러 가지 뭐 사기죄라든가 뭐 또 폭행 법률 위반 또 집시법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역대 어떤 후보들보다 이번에 네. 전과 기록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예. 좀 첨언을 하면은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전과 기록이 있거든요. 많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과연 국민의 평균 전과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예.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요.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그 전과가 많아요. 네. 하나는 이제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이제 또 국가보안법, 또 하나는 이제 음주운전, 이 세 가지인데 민주당과 통합당의 좀 특색이 달라요. 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정당마다 특색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보니까 전과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좀 많아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에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인사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 통합당은 이제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전과자가 많은 것이 상당히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전과에다가 그다음에 세금 체납에다가 예. 네. 그리고 병역 미필까지 한 그런 이제 불명예 삼관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까지 15명이나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유권자들이 예. 정확하게 선거 홍보물을 보면서 맞습니다. 전과 부분에 대해서도 예. 판단하고 또 심판할 부분은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홍보물이 오면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총선 두 분이 생각하는 격전지, 관심 지역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뭐 한두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어디 있을까요? 이번 총선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선거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선거의 바람이라는 것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네.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 시점이 어떤 주권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총선에서도 20% 정도밖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낮은 때문에 거죠, 20%가.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 네. 코로나19라는 거 이런 부뚜껑을 갖다 찍을 때 이 접촉으로서 옮길 수 있다는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전지와 그래서 지역은 네. 격전지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바로 대선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종로, 황교안, 이낙연 후보의 두 분의 어떤 격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와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승리한다면 확실한 차기 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거고 예.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로 정치 1번제에 승리했기 때문에 당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아주 전국적인 그런 정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낙연 총리 마찬가지로 지금 뭐 50% 넘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그런 비율로 나오지만 이 들어가서 뜯어다 보면 마찬가지로 과연 친노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친노 핵심 세력에서 새로운 친노의 어떤 적통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네. 이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어떤 지지율 추이로서는 예. 이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종로 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종로 유권자들은 야당의 후보를 지지한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도 그것이 유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제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의 경쟁 지역 종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배 교수님은 저도 이제 어디를?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기는 좀 네. 포인트가 다를 수가 예. 있죠. 일단 역시 종로입니까? 종로 1번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얘기했지만은 네. 종로 1번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야 대권 판도가 결정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뭐 20%포인트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이변은 상당히 일어나기 어렵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험지에 본인이 수수 나갔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설령 지더라도 어느 정도 표차로 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서울 광진 늘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민정, 지금 이제 오세훈.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예.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지금 굉장히 초박빙이지만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고 여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긴다면은 예. 보수 야당의 대권 판도가 완전히 요동칠 바뀝니까?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구로 가보면 대구의 수성갑 지금 이제 거기에서 김부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또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김부겸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좀 열세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겨버린다면은 김부겸 의원은 TK 세를 받고 네. 대권 주자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예. 지금 양산으로 가보면 양산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양산을 가면은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김포에 있다가 네, 역시 내려갔죠. 험지 차출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큰 인물론, 일꾼론 그리고 이제 나동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일꾼론으로 붙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당히 치열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김두관 의원이 승리한다면은 새로운 또 여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주요 격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로 이외의 다른 지역, 광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당의 패권 구도가 확실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수라든가 후보 인물로 인해서 이것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제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종로는 역대 여야가 뒤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2
2 정도 지금. 그래서 이번에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로를 주시하면 차기 대선의 향방 그리고 우리 총선의 판도 이것까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깜깜이 선거, 코로나 총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정치판을 뒤흔들 만한 변수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처음도 코로나 변수고 마지막도 코로나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변수 1번과 관련해서는 역시 코로나 방역을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격돌할 것 같아요. 예. 당초에는 이게 악재로 시작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건의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인데 그런 분조차도 지금 한국의 의료 장비 같은 거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방역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까지 꽁충 뛰어올랐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50% 이상 못하고 있다보다는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지만은 앞으로 선거일까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악재가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변수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들은 지금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100조 이상 투입하겠다. 네. 그리고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현금 포직이다. 현금 살포다. 예. 이렇게 지금 맞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 같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투표율입니다. 과연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가. 제가 예. 볼 때는 지난번 선거보다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50%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특히 낮으면은 보통 높으면은 야권에 유리하고 낮으면은 여권에 유리하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 등식이 이번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령자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또 여권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 여기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추가를 네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무소속 적색 경보를 상당히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각 정당의 다선 의원이 몇 명이 지금 출마하지 않습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는데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박탈해 가고 있고 예. 특히 이런 상황에서 오다 보니까 무소속이 나옴으로써 어부지리로 상대당이라든가 약한 그 지역에서 열세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졌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네. 물론 투표율도 있지만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말 실수라고 봅니다. 예. 이 말 실수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4월 6일 지금 계약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계약과 관련돼서 이 계약을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코로나19가 혹시 더 확산세가 커진다면 이것은 전염병 관리 책임인 민주당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가 각 당의 선거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황교안 대표가 선거 초료에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그 미래통합당 어떻게 선거 전략이 잘 짜여질까요? 어떻게 예상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공천 잡음이 심했어요. 물론 이제 현역 공천이 의원 끝난 다음에 들어오신 거죠? 네, 현역 의원 교체율은 상당히 높았지만은 막판에 호떡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공천 잡음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사퇴하고 또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장 역시 사퇴하고 지도부를 완전히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고 지금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게 너무
많이 짧다? 남지 않았어요. 짧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이 경제민주화 카드를 지난번에 2차례나 썼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새로운 카드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짧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파괴 창조 대안 제시에 능한 분이 아닌가. 물론 본인이 정치를 하지만 이건 정치 책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현역 불패라는 우리 청문회의 어떤 신화도 있지만 지금까지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서 네. 19대 총선 18대 대선에 승리했고 20대 총선에는 문재인 당시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 승리했지만 문재인 대표와 한 그 경제 정책 이것이 실패했다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한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